좀 중요한 얘기인데요. 생명과 생태계를 대하는 현재의 우리 모습이 우리 사회의 미래인 그 아이들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네, 그 궁금하네요. 아이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생태 동화 작가이신 선생님께서 좀 더 저는 먼저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어떻게? 제가 한 2010년이죠. 2010년 날짜도 잊어먹지 않습니다. 7월 13일 경기도 고양시에 백로 집단 서식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 주인이 그 땅을 팔게 됐어요. 그런데 땅 그 구매자가 뭐를 요구를 했냐면 내가 여기다 바로 비닐하우스를 져야 되니까 이 나무를 베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환경단체 고양시 쪽은 또 환경단체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이 땅 주인이 그걸 어떻게 뵀냐면 새벽 3시에 전기톱과 이제 이 불도저 기계 장비들을 갖고 들어가가지고 새벽 3시에 베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는 백로가 무려 1000마리 정도가 번식을 하고 있었어요. 다 쓰러졌죠. 나무가 완전히 쓰러진 거죠. 우리가 이미 연락받고 갔을 때는 오전 10시가 넘었을 때인데 그때는 이미 상황이 끝난 거죠. 그런데 거기서 너무너무 그 괴로웠던 부분이 뭐냐면 이 백로가 나무 하나에 한 그루예요. 둥지가 많을 때는 한 10대 개씩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그 어미하고 새끼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자기 둥지가 어딘지 자기 새끼가 어디에 있는 새끼인지 정확히 알아요. 그런데 나무가 쓰러지고 나니까 심각한 문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미가 새끼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또 새끼도 어미를 알아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규환 현장에서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왔어요. 뛰어왔는데 하나애가 막 울고불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른들이 다 죽였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우는데 그 메아리가 여지껏 진짜 잊혀지질 않네요. 진짜. 정말 슬프고 참 인상적인 얘기네요. 그 아이들이 당연히 여기도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당연히 되죠.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 원래 노출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환경이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CF 장면으로만 항상 보죠. 항상 보면서 우리는 있을 수 없는 것이 세계라고 생각하잖아요. 또 사실 선진국에서는 실제로 저렇게 그냥 살고 있는 애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대신 이런 데에 살고 있죠. 저것도 그나마 시설 좋은 놀이터잖아요. 하지만 저기에 무슨 자연이 있습니까? 근데 저기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노는 아이들이 어떻게 나중에 무슨 자기가 어떤 걸 소비했을 때 먼 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한 감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저렇게 완벽하게 인공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진 곳에 살고 있는데. 요즘은 그 저렇게 인공의 놀이터가 아니고 이제 편해문 씨라고요. 이제 동화 쪽에 계신 분인데 요즘 순천 지역에서 기적의 놀이터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의 인공이 가미되지 않는 자연 상태의 놀이터를, 그러니까 약간 위험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저런 그 친환경적인 그런 것도 문제이지만 사실은 너무 안전을 다 제거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떻게 우리가 도전을 하거나 뭔가 새로운 모험을 하는데 전혀 익숙하지 않게 된다는 게 저는 큰 문제로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키우는 아이들의 노인 환경은 그야말로 그 어떤 역경도 있어서는 안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커서 당연히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맞닥뜨린 역경을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고 엄마를 다시 찾게 되는 그런 어른 아이가 될 수밖에 없겠죠. 라스트 차일드 인 더 우즈라고 유명한 책이 있었는데 왜냐면 이 사람이 네이처 데피시트 디스오더라고 자연 결핍 그 증세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게 현대 어린이들이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병리학적인 것은 아닌데 이름을 저렇게 붙인 바람에 논란이 됐습니다. 의사들은 그런 병이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 사람 말은 그것이 실제로 병리학적이냐 아니냐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한다. 그래서 어쨌든 저 정도의 진단이 현재 나오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시프팅 베이스라인 신드롬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쉽게 말하자면 이겁니다. 기준이 계속해서 후퇴하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준은 지금 사실 우린 많이 파괴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어린애들은 지금 이걸 보고 자랐으니까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 것은 당연히 논외고 그 전에 있던 거는 마치 무슨 석기 시대라고 거의 생각을 하고 아예 뭐 어쩔 수 있나 이 정도로 유지하는 게 원래 맞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기준은 계속씩 후퇴한다는 거. 그래서 그냥 망각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망각은 망각대로 하면서 기준이 계속 후퇴하면서 파괴 자체는
멈추는 방법이 점점점 요원해지는 그 현상을 이런 shifting baseline syndrome이라고 해서 이제는 많이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놓여 있는 게 바로 우리 아이들이죠. 네, 그 참 이 생태 환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실록을 한번 뒤져보니까요, 놀랍게도 조선 시대, 세종 시대 때 일본 그 외 사신이 자주 찾아옵니다. 이제 그때는 조선 초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에서 사신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신들이 올 때마다 요구하는 그 일본 왕의 그 요구하는 선물 목록이 있는데 그게 놀랍게도 첫 번째가 까치더라고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까치는 일본에 살기 어려운, 아마 그 당시엔 까치가 굉장히 귀했던 거였나 봅니다. 근데 실제로 실록을 뒤져다 보면은 또 그 당시에 까치는 또 상당히, 요즘은 나무에다 다 둥지를 짓지만 그 실록에는 조선 중기까지 거의 대궐, 궁궐의 지붕에다, 그 처마 위에다가 둥지를 짓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한 16세기 넘어서 이제 나무에다 둥지를 트는 그런 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전체판을 오랜 역사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전체 그림을 좀 봐야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자꾸 퇴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수정을 하고 우리가 개선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생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아마 급선무겠죠. 그래서 지금 그것은 너무 넓은 개념이고 넓은 영역이라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그냥 몇 가지 좋은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집에서도 자기가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얼마든지 좋은 생태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좋은 산보를 즐기면서 좋은 화분을 가꾸면서. 근데 작품의 차원에서 몇 개 있어서 보여드리는데, 지세프 빼노네라는 사람은 이건 뭘 한 거냐면요, 나무를 가지고 옹이 있죠, 옹이를 가지고 아예 옹이를 주변을 조각하면서 따라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옹이가 출발한 저 굵은 나무가 원래 출발했던 그 원래 나무가 안에 있는 것을 저렇게 조각으로 보여준 너무너무 멋있는 사례죠. 물론 저 나무 잘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꽤 생태적인 마인드를 가진 작가로 알고 있어요. 또 다른 작품인데, 나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동으로 이렇게 쥐는 것을 끼워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것도 나무를 좀 아프게 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뭐 벤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걸 둘러싸고 결국 나무가 자라나는 것을 수년간 관찰하면서 자기의 작품 세계로 승화시킨 이태리 조각가 이해입니다. 이것은 르락 드 그랑류라고 하는 로아르 아틀란틱 그 프랑스 북서부 쪽에 있는 습지의 센터인데요. 거길 방문하면 우리나라 뭐 경우도 뭐 잘해 놓은 것도 있지만 굉장히 잘 돼 있고, 특히 생태 예술적으로 저렇게 둥지 같은 것들을 사람보다 훨씬 크게 지어놓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재밌는 점은 어떤 길을 따라서 이 집에 도착하면 이 집에서만 저 습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은 여러분 향수 회사 게를랭 아세요?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그 향수 회사 게를랭이 소유하던 별장을 산 겁니다. 환경단체에서.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향수라든지 향수에서 사용한 그런 색채들이 있어요. 그것을 음미하고 나서 발코니에 나가면 습지가 딱 보이는 거고, 그 외에는 접근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희한한 형태로 예술적인 측면과 생태적인 걸 융화시킨 좋은 사례입니다. 김한민 작가라고 사실 제 동생입니다. 네, 장사하러 나온 건 아니고요. 그 친구가 생태적 작품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건 양서류의 꿈, 너는 도룡뇽 꿈을 꾸었어라고 하는 작품인데, 우리들이 차갑다고 생각한 냉혈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양서류들과 아이가 같이 저렇게 물 속에서 생활하고 심지어 같이 연주도 도룡뇽 하는. 알이었나요? 아까? 네? 예, 도룡뇽 도룡뇽 알이 되겠습니다. 예. 네네. 그다음에 자라도 있었고, 이게 다른 양서류들과 막 연주도 하는 이런 작품들도 있다는 것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생명과 생태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시리즈의 큰 주제가 러브 아닙니까? 사랑입니다. 생태와 사랑, 이거 어떻게 좀 연결을 질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당연히 사실은 환경과 생명을 사랑한다라는 걸로 연결이 되지만, 일단 우리는 우리 사랑이 시급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정 그렇다면 일단 우리를 바라보면 됩니다. 단 좀 생태적 시각으로. 그 같은 생태적 시각을 가지고 다른 모든 종들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하지 않으면서 또 그러면서 당연하듯이 우리 사랑이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고 다른 식물, 뭐 균류, 박테리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거 여러분 세속적인 사랑만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다른 동물, 식물도 다 세속적 사랑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생태 감수성을 이뤄가고 있는 우리 도시 인류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이 주어진 가족과 연인 관계 또는 뭐 그래도 연인과 새로 부부는 다시 만든 가족이잖아요. 근데 사실 가족 중에 만들어지지 않는 가족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사랑이란 건 어렵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가장 소중한 사람들한테 하는 그 사랑조차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은 우리 세계, 우리 바운더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 이상 가는 사랑, 그게 의무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바로 눈앞에 있지 않은, 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그 세계에 대한 사랑. 우리가 진정으로 인문을 따지고 이 문명이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랑에 좀 천착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랑은 뭐죠? 사랑하면 표현해야죠. 실천과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생각 많이 가지실 것으로 믿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여론이 필요합니다. 생태 환경, 녹색 삶에 대한 크리티컬 매스가 필요합니다. 아직 그것이 형성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아직 뭔가를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사랑 많이 표현하시면서 살아가면 우리 서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인문예술 콘서트 오늘은 도시 인류에게 전하는 생명의 메시지라는 주제로 러브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 함께 했는데요. 도시인으로 사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생명과 또 생태에 대한 감수성을 일깨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사나 사무국장님과 함께한 인문예술 콘서트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즐거운 시간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